자, 여러분들 교재 다 갖고 들어오셨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즐거운 고3. 좆된 거지. 우리나라 뭐 교육의 제도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대학을 좀 나와야 뭐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3으로 공부를 시작을 할 거고요. 고3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냥 나 이제 고3이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달리기 경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 뒤에 뒤처진 애가 나 이제부터 맘먹고 열심히 뛰어야지 해서 아무리 열심히 뛴들 저 앞에 달려가 있는 1등을 따라잡는 게 쉬울까? 어렵죠. 고3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고1과 고2를 베이스로 그동안 공부하셨던 기본적인 학습적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준비했었던 학업적 자세라든가 뭐 대학에 대한 목표성이라든가 자신의 가치관, 태도 여러 가지 추상적인 요소들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었던 모든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되게 짜증나는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학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딜리트 시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3을 맞이하셔야 돼. 어설프게 공부하셔봐야 되게 단순한 논리겠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소용은 어때? 어설프게 썸만 타다 끝나면 사랑이라고 하나 우리가? 안 하지. 닥쳐. 똑같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땐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어설프게 나 이제 고3이니까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 마음은 여기 앉아 계신 누구나 다 먹어. 그지? 대학을 아예 포기한 학생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진로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한 학생이 아니라면 고3은 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 근데 왜 누군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어설퍼서 그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이제 나중에 3월달 되보시면은요, 몇몇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방학 때 뭐 공부 좀 했답시고 이제 가오 잡는 애들도 있고, 뭐 기숙학원 어디 갔다 왔답시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이냐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학을 지내고 뭐 3월부터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는 애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한 부류의 모든 성향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결과 안 나와. 어설퍼서 그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딜리트 시켜야 돼.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고 정말 속상한 이야기겠지만 관계성에 대한 추상적인 요소도 다 들어가. 뭐 기존에 사귀었던 이성관계라든가 이런 걸 끊으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무슨 말을 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3이라는 과정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약해. 선생님이 이제 한 2, 3월달 이제 1월달에 우리가 주 2회 본계 강의 들어가면 그때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게을러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열정과 의지가 사람을 바꾸지 않아. 그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잖아. 아,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잘 봐야지.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 때 열심히 해야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때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지켜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요즘에는 이제 뭐 비흡연자들이 많은데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이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세 가지야. 뭐야? 나 담배 끊을 거야. 나 술 끊을 거야. 나 운동할 거야. 이게 세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면 우리나라는 거의 헬창의 나라가 되고 담배 인삼공사는 망했을 거고 주식회사 진로는 부도가 났을 거야.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담배를 예를 들자면 12월 31일 날까지 내 몸에 중독되어 있던 니코틴이 그 몇 시간 자고 일어났다고 1월 1일이 된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나?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라고 착각을 해.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나의 의지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헛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질 않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노력하셔서 2월 말 3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부에, 학업이죠. 공부에 태도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 태도라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어. 뭐 목표 대학을 정한다는 것도 일종의 태도이고요. 학습 양을 높여나가는 것도 일종의 태도일 수 있어. 그죠? 정립하셔야 돼. 두 번째, 이것을 정립할 때 생각보다 많은 훈련을 해야겠죠. 여러분의 훈련에 두 가지 측면이 뭔지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훈련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야. 첫 번째, 뭘 요구할까? 시간을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안 돼. 시간 투자가 안 돼. 왜 시간 투자가 안 될까? 고통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비문학을 예를 들자면은 비문학 읽다가 모르겠으면은 그 비문학을 읽는 괴로움의 고통을 수용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야. 이 다음 단계가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천주야, 너희들이 3월 모의고사 때 원하는 등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와. 쌤이 지금 고3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수업 준비 이제 쭉 보면서 개강을 준비하면서, 권성고 애들은 이제 1년 가까이를 가르쳤고, 여러분들은 제가 한 4, 5개월 정도, 7월부터 가르쳤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들어와. 가르치면서 책 갖고 들어가. 쭉 봤어. 한 명씩 한 명씩 보면서 내년 3월 달에 1, 2등급의 구간으로 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러고 쭉 봤는데 60명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59명이거든. 몇 명 골라질 것 같아? 한 7명 정도 골라져. 1, 2등급이. 내가 장담컨대 너희들 여기 50% 이상 다 4, 5등급 나와.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고3이라는 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아정이는 이 교재 한번 공부한 적이 있을 건데, 작년 이맘때 요거 분홍색으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 안 나지? 민우 기억나? 현영아, 그거 조립해 볼 수 있겠어? 한번 해봐. 아니,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이번에 조금 난도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저기 겨울에 이제 여기 주 2회 강의하면 꽉 찹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3명 일부러 가서 앉아보라고 한 거야. 어깨 부딪히고 좁아? 부딪히라는 게 아니라 이 삼돌이 새끼야. 좁아? 괜찮아? 이제 꽉 찰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으면 의자 뒤에 패딩을 걸을 수 있게끔 강의실 디자인을 잡을 때 이 앞뒤 간격을 조금 넓게 잡아보려고는 했어. 그래도 이제 뭐 패딩은 좀 길고 바닥에 끌리거나 불편할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부터 오면은 여기 유리창 여기 밑에 옷걸이가 2개가 있을 거야. 옷 걸어놓고 들어오셔도 돼요. 패딩 같은 거.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어. 흰색은 여성 할까 남성 할까? 둘 다 싫은 대로 고르지 말고 하나 빨리 골라봐. 흰색 남자. 보통 흰색은 여자가 하지 않나? 뭐 얘가 고른 거니까 난 몰라. 아무튼 색깔 있으니까 하나씩 걸고, 남학생이랑 여학생 옷 같이 걸지 마세요. 이 새끼들 담배 펴가지고 냄새배. 이찬주 꼴초 새끼. 나 영상 찍고 있는데. 절대로 같이 걸지 마세요. 자, 다시. 뭔 얘기하다 갑자기 옷걸이 와가지고 딴 얘기해버렸는데 뭔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그게 옷걸이부터 파생된 얘기야. 그 옷걸이 전에. 그건 다 얘기 끝났어. 이제 준비된 멘트가 끝났어. 핑크색. 늙어서 이제 뇌가. 이거 이제
여기 지훈이도 배웠겠네. 기억나? 분홍색? 네. 그런 교재가 있었고요. 그 교재를 조금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래서 아정이나 뭐 민우나 지훈이 정도, 인성이도 그때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네. 그거 이제 보시면 살짝 기억이 좀 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건 2학년도 이제 여러분들은 3학년이에요. 2학년 학생들도 요 교재 똑같은 걸 쓰는데 걔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수능적 사고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합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수업은 1월 첫째 주까지는 문학만 할 거고요. 1월 8일경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주 2회 강의가 되면 그때부터 비문학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과제물 나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과제물 내려고 해도 뭐 다음 주에 뭐 크리스마스고 연말연시고 뭐 가족과 함께 좋겠다 씨발 가족 있어서 뭐 26일날 결석 니네들은 결석하면 죽는다. 재작년에 선생님 26일날 와요 그러더라고요. 야, 왜 안 와? 크리스마스 그건 25일이잖아. 다음날. 야 무슨 뭐 전야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뒤풀이까지 하니 예수님 생일을? 그 심지어 개새끼 그 할머니는 저기 절 주지 스님이야. 이런 미친 새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말고요. 결석 따위는 없습니다. 자, 한번 잘 볼게요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할게 1페이지에다 적어 볼게요. 이게 프로젝트를 좀 띄우면서 강의하면 좋은데 아직 잘 아까 봤지? 나 먼저 삽질하다 때려친 거. 자 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0강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독해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천천히 해볼 건데 거기다 뭘 적을 거냐면은요. 국어 영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부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 선생님이 고3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국어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모의고사 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게 뭐 선생님이 정말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물에 대한 성실함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국어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이번 방학의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영역은요, 이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동일합니다. 제시문을 주겠죠. 그게 시든 소설이든 그 정보를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출제자는 파악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제 비문학을 예를 들자면은 내가 비문학 지문을 읽었는데 브레톤우즈의 경제정책의 지문이 나왔어. 또는 비잔틴 양식의 건축 지문이 나온다든가 바로크 시대의 성악에 대한 음악 지문이 나온다든가 한비자나 공자의 철학이 나온다든가 그죠? 시가 나온다든가 소설이 나온다든가 그 시나 소설이나 비문학 지문에 어떤 정보가 나왔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자면 내가 비문학에서 엔트로피에 관련된 과학 지문을 읽었으면 내가 엔트로피가 뭔지를 아는 건 나중 문제고 불확정성의 원리다,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양자역학이다, 뭐 미시학적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은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엔트로피에 의해서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 내가 소설을 읽을 때도 등장인물이 누구구나. 갈등 상황이 무엇이고 이 상태에서의 등장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표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왜 수능에서 출제자는 이 표면적 정보, 다시 말하면 사실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일치성 판단 문제, 정보의 일치성 판단 문제를 왜 지문을 통해서 수능에 제시를 할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학생이 대학을 갔을 때 수능에 대한 정식 명칭이 뭐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대학에 갔을 때 수학 공부하다는 뜻이야 그게. 대학에 갔을 때 이 학생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수학 받을 숫자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최소한 내가 교수님의 강의를 못 알아듣더라도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는 알아야 이 학생이 집에 가서 또는 도서관에 가서 그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지문을 적을게. 야, 너니 어려운 지문도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그럼 서울대 가라.
쉬운 지문을 줘볼게. 아, 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아주대 가라. 야, 넌 이것도 못하니? 내년에 다시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주는 거야?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가는 거는 아쉬움이 있죠. 그 다음에 출제자는 뭘 하기를 바래? 그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쉽게 말하면 이 학생이 좀 똑똑한가? 그거를 원하는 거야. 이 이해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필기를 만들어 본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주는 거야? 사고력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온전한 이해를 했다면 너 그거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니? 적용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 적용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은 추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이렇게 비문학과 문학과 국어 영역이 구성이 돼. 물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예외성이 있죠. 문법. 문법은 지식을 물어보는 거거든. 유일하게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지식을 물어보는 영역이 문법이야. 아, 참고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수능이라는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은 고3이기 때문에 내신이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는 이제 내년도 중간고사를 보시면 여기 내신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내년도 중간고사를 보시면은 1, 2학년 때랑은 달라요. 평소에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모의고사 풀듯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셔야 될 거야. 시험 범위도 엄청 많아.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예를 들자면 화원고 기준으로 1학기 때 2학년 한 15작품, 14작품 정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든. 고3이다 20작품이 넘고요. 거기 비문학 한 10주문 들어옵니다. 미니 모의고사식으로 시험을 보고 선택지도 이 학생이 시험 범위를 제대로 암기했는가를 물어보질 않아.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수능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가를 물어봐.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역시도 모의고사처럼 나온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1, 2학년 때처럼 무슨 벼락치기식으로 나중에 내신 대비 때 내신 대비 기간 뭐 이런 거 없어. 평소에 공부하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냥 총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형 문제도 없어. 변형 문제가 왜 없을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 가면은요 무조건 수능 특강 가지고 공부합니다. 수능 특강 문학, 수능 특강 독서를 가지고 수업을 받아요. 근데 그 수능 특강은 작년도 교재겠어? 새로 나오는 교재겠어? 새로 나오는 교재야. 작품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누적된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도 없어요. 서점에 수능 특강 변형 문제집을 우리나라에서 딱 2군데가 만들어요. 그 사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제가 다 드릴 건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타이트하게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도 없어. 자료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평소에 공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수능 보듯이 가져야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선생님 얼마 전에 학부모님 상담하다 들은 얘기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2학기 학년평이 되게 낮지? 문법이. 그게 1학년도 좀 비슷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왔대요. 학부모 민원이.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내가지고 학생들 변별력도 없고 학생들 공부도 게을리한다고. 화원고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빡이 치셔가지고 어렵게 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은 못했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이야기야. 어쩐지 화원고가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 지네가 자사고인 줄 알아. 녹화가 됐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하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보세요. 이거를 잘하면 얼마가 나올까? 4초가 나와요. 4초 3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요거를 잘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등급 끄트머리에 3등급에 걸려요. 그 다음에 적용을 잘하면은 이제 안정 2등급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1등급이라는 말을 안 써요. 국어 영역은 2등급과 1등급은 실력 차이가 없습니다. 그날 컨디션 좋으면 1등급 나오고요. 컨디션 안 좋으면 2등급 나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난이도의 시험 문제건 흔들림 없는 안정적 2등급을 만든다. 그게 우리의 목표야. 찬주야, 그럼 1등급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교회를 다니셔야 돼. 그러니까 내 일요일에 수업 안 하잖아. 교회 가시라고. 예전에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이 풀면 1등급 나오나요? 나도 자신 없어. 그날 모의고사 풀다 바지에 똥 싸면 뭐. 그거 어떻게 나와? 너희들보다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지. 나도 무조건 1등급 나온다라고 말 못해. 요즘 국어는. 질문을 다시 해보자. 찬주야, 이 구간의 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나 아닌데 나는 그래도 1, 2학년 때 2등급 나왔는데 봐봐. 3학년 모의고사를 봐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3학년 건 달라요. 1, 2학년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찬주야, 이 보라색의 벽이 두 개가 있지. 대부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것만 나와도 이제 감사하겠어, 솔직히. 1번 벽, 2번 벽, 어느 벽이 제일 높을까? 이게 제일 높아요.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요. 이 벽을 못 넘어서서 좌절하는 학생들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이 벽이 진짜 높아요. 이거 넘어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넘어오면은 좀 맛을 봐. 이거 할만하겠다라는 약간 성취감?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음 벽은 좀 생각보다 넘어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요 벽을 넘어설 때는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단어를. 지문을 정리하는 스킬, 수능 출제의 원리, 심지어 뭐까지 배울 거냐면 우리가 선택지의 원리까지 배울 거야. 스킬과 원리로 저 벽을 넘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벽을 넘었을 때는 뭐야? 양으로 넘었을 거야. 자, 다시 적어줄게요. 훈련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훈련의 양을 넘었을 건데 물론 여기에서도요. 학습량의 증가는 있어야죠. 근데 이게 달라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요. 그 시간을 국어라는 과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듯이 가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모의고사를 뭐 매일같이 풀었다. 서점에 가서 매산비, 매산문 같은 뭐 여러 가지 기출문제집을 내가 이번 방학 때 다 풀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풀 거야, 너희들? 찍듯이 풀 거 아니야. 인간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찍듯이 푸는 게 머릿속에 무의식적인 사고화가 돼버리면 아무리 출제의 원리와 수능의 성향을 배우고 연습하려 해도 이미 무의식적인 본능이 그것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 차라리 하얀 도화지가 그림 그리기가 더 쉬운 거랑 똑같은 이치야. 여기에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 하루에 10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지문을 10번 읽어야 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비문학 잘하고 싶으면은요. 하루에 한 지문을 10번 읽으세요. 그러면 비문학을 잘하게 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 강사 생활하면서 단 한 명도 이거를 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매년 이야기하거든. 한 명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재미없거든. 싫어하거든. 2번, 3번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대충 읽어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는 10번 읽었대. 정성껏 10번을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제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이제 뭘 많이 하는 거야? 문제의 양을 늘리는 건데 이제 문제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뭐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 맞추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국어 영역의 그림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산을 넘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은요. 이 페이지에 화자와 출제자의 시선으로 시를 이해하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페이지 여백 공간 많이 남아있을 거니까 거기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아무데나 필기 공간은 이제 고3이니까 알아서 적으세요. 애매하다 싶으면은 1페이지 잠깐 보시면 각 강의 시작할 때마다 여백 페이지를 다 넣어놨어. 어디에다 필기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그 여백 페이지에다 적으시면 돼요. 자, 시독의 기본 마인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부터 정리해 볼 거야.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2가지만. 첫 번째, 주관을 배제하고 철저히
객관화시켜라.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드리면 안 돼. 저기 서영이는 그 너 친구 윤혜경 다니는 애한테 이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종우 국가군이 사기꾼이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가르치면 안 돼. 내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뭐냐면은 이 철저히 객관화라는 요 말을 2번에다가 다시 쓸 건데 분석에 노력하지 마라. 여기 좀 한 줄 더 적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시 공부 어떻게 했어? 교과서에 있는 시를 학교 선생님이 또는 학원 강사들이 밑줄 쳐라. 함축적인 뜻은 뭐다? 열심히 필기하죠. 밑줄 쳐라. 함축적인 뜻은 뭐다? 밑줄 쳐라. 표현성의 특징은 뭐 역설법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걸 외우죠. 이건 내신. 수능은 모르는 작품을 내가 직접 해봐야 돼. 근데 집중해. 그럼 출제자는 이 학생이 이 단어들의 함축성이나 표현성의 특징을 잘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고 싶은데 수능에는 주관식이 나와 안 나와? 수능에는 주관식이 안 나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보자. 찬주야, 분석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출제자가 하는 거야? 학생이 하는 거야? 아니지. 주관식이 안 나온다니까? 출제자가 분석하는 거야. 출제자가 이 시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본 후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분석 정보를 몇 개를 5개를 주는 거야. 이 5개의 무엇을 판단해 보라는 거야. OX를 판단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인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수능은 분석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노력하셔야 되냐. 3번. 이 앞반 학생들은 여기다가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요 3번 좀 이따 다른 거 적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우리는 선지에 출제자가 분석한 선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있는가. 그래서 보통 강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많이 해? 찬주야,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에? 모든 답은 선지에 있다. 그렇겠죠.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 병신아. 바보냐? 야,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강사들이 많이 이런 말 하는데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문제에 답이 있으면 씨발로만 문제만 보고 풀지. 지문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문에 합당한 근거가 발견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선택지가 아리까리해. 그럼 선지에 집중해야 돼? 지문 정보를 찾아야 돼? 지문 정보를 찾아야 돼.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 지문과 선지가 끊임없이 왕복해야 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진짜로 잘 기억해야 돼. 이거를 합쳐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석은 출제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선지의 타당성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함축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강의야. 어떻게 함축성이 중요하지 않아? 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함축성인데 그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지 마.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문학은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주관적이야. 어떤 시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느낌, 어떤 소설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모습, 이육사가 생각하는 일제의 모습,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이육사가 생각하는 일제의 모습과 나카무라가 생각하는 일제의 모습은 다르겠지. 그럼 두 작품의 내용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은 주관적인 거야.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수험생이 보통 45, 6만 원, 한 7, 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냥 말하기 편하게 한 50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있다고 치고, 50만 명의 수험생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봐. 그럼 누구는 헐크를 좋아할 거고, 누구는 톨을 좋아할 거고, 누구는 아이언맨을 좋아할 거고,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누굴 좋아할까? 아, 나 로키 별로 나는 그 소홀할 수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 약간 능구렁이 같은 거 있지. 얍실한 놈. 자신을 감추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그래서 되게 혐오해 그런 사람들. 나도 그러고 살긴 하는데. 어? 에? 이거 다 맞추던데. 권성고 애들 어제 수업한 애들 100%다 맞추던데. 난 누굴 좋아할까? 어제 맞추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 평소 이미지가 어땠을까? 나를 돌아봤지. 지훈아, 나 누구 좋아할까? 앤트맨. 아니야, 왜 앤트맨 커지는 경우도 있어? 왜 작은 걸로만 생각해? 내가 아무리 작아도 미시학적이진 않아. 보이잖아. 너 나가. 이거 나중에 이거 서현이 오늘 결석해 서현이 줘야 되는데 앤트맨? 다 맞추던데? 야, 누구? 난 블랙 위도우. 왜 블랙 위도우 좋아할까? 예쁘잖아. 왜? 야, 생각해봐.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여자 2명이 걸어와. 한 명은 얘는 개그만 하면 될 것 같아. 한 명은 막 르세라핌 은채 같은 애가 걸어와. 내 시선의 움직임이 어느 쪽이겠어? 당연히 은채 쪽이겠지. 야, 인간의 본능이야. 나는 그 디아블로 게임에도 난 무조건 여성 캐릭터만 골라. 옛날에 그 뭐야,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총질하는 거. 배틀그라운드 그 빤스 입고 뛰어내려가지고 단 한 번도 씨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아니, 모두 집에 들어가서 상자를 열고 옷을 입고 무기를 장착하고 그러더만. 한 번 딱 배웠어. 애들이 하도 배그 하길 나도 해보자. 저기 무슨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거야. 옆에 그 학생이 가르쳐줬거든. 선생님, 절로 가면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와 가지고 뿌아. 어떤 씨발놈 헤드샷을 날렸네. 몇 번을 해봤어. 내 씨발 옷은 입자. 사람이 이렇게 알몸으로 죽으면 되겠니? 옷은 입자. 포복으로 기어갔어. 근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다리가 보여. 고개 드니까 나한테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어. 나는 그것도 무조건 여자 골라.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다르죠. 동일한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문학작품을 50만 명이 똑같이 읽고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게끔 시험 문제를 내야 돼. 이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그죠? 그걸 우리는 역으로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수험생 50만 명이 전부 다 인정을 해줄 생각일까? 그 다시 생각해보자.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출제자는 그 50만 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형태로 선택지를 내야 돼.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 근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 50만 명이 똑같이 읽은 그 지문의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수능이 더 깔끔합니다. 수능이 더 쉽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학은 주관적이나 저 집에 앤트맨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네. 좋겠다. 앤트맨한테 배워서. 이거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나갈 때 조심해. 나 밟지 말고. 무슨 얘기하는지 좀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실 거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철저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뭐 막연한 말이죠.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와닿진 않지만 저 말을 기억하고 계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받아들여지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야. 이것을 다 합치면 우리 한 가지로 정리하면 돼. 내 생각이 50만 명의 수험생의 생각과 함께 그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 생각만 하면 돼. 한 가지 더. 내가 고른 이 선택지가 반드시 지문에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만 하면 수능은 끝나는 거야. 이게 예외인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문법. 문법은 지식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 내가 고른 이 선지가 지문에 연결이 가능한가. 항상 이 생각만 하면 돼.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 그것만 하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 수능 공부의 절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능 국어는 똑똑한 놈이 물론 이해력 좋고 사고력 좋은 애들 잘하겠죠. 근데 수능은 똑똑한 놈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수능을 이해한 학생이 더 잘해. 똑똑하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면 무조건 잘하는 과목은 하나밖에 없어. 뭘까? 이거는 무조건 똑똑해야 잘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거는 돌대가리가 노력해도 안 돼. 이 과목은 뭘까 그게? 수학이야. 수학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국어는 돌대가리도 제대로만 조각을 하면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수 있는 과목이 이제 국어가 돼. 네, 요즘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워져서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하죠. 선생님이 드리는 모든 말씀은 다 경험담이에요. 내가 돌대가리였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볼까요? 다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자와 출제자의 시선으로 시를 이해하라. 지금 다 설명을 드린 이야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간단한 도식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화자 또는 시인이 있죠. 이 화자 또는 시인이 뭘 쓰니? 시를 쓰고 이제 우리가 거기 사이에 이제 보기 같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이 구조인데, 근데 사실은 이 시에 대한 시험 문제를 화자가 내는 게 아니지 시인이 내는 게 아니야. 그죠? 누가 내는 거야? 교육과정평가원, 교과평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선생님 또는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출제자들이 내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갈 거야.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신경림 씨라는 시인이 있고요. 이 시인이 쓰신 작품을 수능에 내기로 되어 있으니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 신경림 씨한테 가서 당신의 시를 수능에 내겠소. 당연히 허락을 하죠. 굳이 싫어 나만 볼 거야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숫자는 기억나지 않아요. 10문제인가 몇 문제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신경림 씨가 쓴 책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숫자는 기억나지 않아. 그래서 신경림 씨한테 이제 당신이 쓴 시니까 우리가 혹시 문제 분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열심히 검토를 해서 신경림 시인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봅니다. 10문제인가 그랬을 겁니다. 자, 몇 문제 맞추셨을까? 자기가 쓴 시야? 몇 문제 맞췄을까? 한 문제도 못 맞췄답니다. 자기가 쓴 시인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전에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인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손녀딸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리포트가 뭐냐면은 히치콕의 영화 기법 분석이야. 얘는 이 손녀딸은 어때? 와 씨발 개이득. 왜? 집에 가면은 히치콕 있거든.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숙제 좀 해줘. 할아버지가 우리 귀여운 손녀딸 알겠다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었고 카메라는 이런 걸 썼는데 그 이유는 이거란다. 장면은 내가 일부러 조명을 이렇게 했지. 받아 적은 거야. 완벽하잖아. 딱 제출을 했어. C를 받았습니다. 이 손녀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왜 제가 C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히치콕의 영화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네. 손녀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학교를 찾아가.
다시 얘기해봐. 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예술이라는 게 난 잘 모르겠어요. 뭐 도연이도 이제 미술하고 뭐 이게 미술하는 애들도 있고 할 텐데 예전에 이지언 이 녀석 이름이 지언이었나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 미술하는 애인데 도배랜다 그 이제 그 일러스트 같은 뭐 이런 미술을 하는 애인데 떨어졌어요. 대학을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하는데 얘가 이제 자기 이제 수시 준비 안 하고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정시에다가만 올인을 하겠다. 근데 이제 내가 옆에서 그러지 말고 수시 원서를 써라. 가서 연습도 하고 해봐라. 그래서 얘가 이제 수시 원서를 썼는데 아주 정확하게 경희대의 원서를 썼습니다. 이게 약간 창의 미술 같은 건가 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제 주제가 이제 실기 시험의 주제가 뭐였냐면 도형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의 한 문제점을 표현하시고요. 얘는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다가 보통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주나 봐. 자기 1시간 반 만에 나왔대. 대충 그러고 나온 거야. 자기는 수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 경희대 원서 썼다 떨어졌거든. 또 간 거야. 가가지고 얘가 뭘 그렸냐면은 동그라미 사각형을 가지고 한반도를 표현해서 통일을 그렸대. 그냥 1시간 반 만에 대충 그리고 나왔대. 배고파가지고 경희대 밥 먹으러 학식 먹으러 가려고. 이 새끼가 오더만 학식 존나 맛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관심이 없었던 거야. 붙었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되게 씁쓸한 얼굴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미술을 하는 게 맞나요? 정말 대충 그렸대. 나 잘 모르겠어. 뭐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또 그들만의 리그니까.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데 누구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괄호 2번 시를 문장이 이어진 글로 본다. 그게 이 말입니다. 이 말. 함축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괄호 2번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욕먹기 싫어요. 프로젝트를 띄우면 좀 좋을 텐데 이거 조금 오늘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강의를 할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를 문장이 이어진 글로 본다. 옆에다가 적으세요. 함축성 위주로 독해 금지. 천천히 강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좀 따라와 보세요. 아까 했던 이야기 마무리. 왜 선생님이 함축성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냐고. 어차피 분석은 출제자가 하니까. 자, 두 번째 이유가 뭐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정답일 리가 없거든. 여러분들이 그 함축성을 온전히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야. 그 뭐더러 내가 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분석에 대한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왜곡이 돼버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시면 보기를 통해 작품 감상의 힌트를 얻자. 이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화살표가 3개 있는데 보기 정보를 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시대 현실. 두 번째 작가. 세 번째 이제 그 뭐 표현상의 특징이나 기타 등등의 정보가 나와. 자, 그 밑에 여백 넓으니까 선생님이 그리는 걸 똑같이 하나 그려놓으세요. 작품이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출제자가 특정한 몇 개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뭐를 만들어? 선택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붙어 먹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이해되지? 그런데 출제자 입장에서 보기를 왜 사용하느냐? 이게 다이렉트로 못 붙는 거야. 선지가 뭐뭐뭐라고 했을 때 작품의 그 내용이 바로 나오면은 보기를 안 내요. 그런데 작품 속에 좀 깊이 있게 숨어 있어. 아, 그러면은 그건 함부로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묻고 싶어. 그럼 뭘 주는 거야? 보기를 주는 거야. 이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겠어? 이 작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보기를 통해서 작품 속의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다시 이 보기를 토대로 뭐 해라?
선지를 판단하라는 거야. 이 화살표 방향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보기가 있는 문항은 보통 3점짜리 문제입니다. 왜 출제자는 보기의 문항을 3점짜리를 낼까? 이게 이해와 추론을 물어보고 적용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더 고차원적인 문항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3점짜리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야. 보기 문제가 다 3점짜리 문제야.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보통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요 마인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보기와 선지가 1차 기준이야. 아무리 그 선지의 내용이 작품이랑 연결된다 한들 보기랑 연결이 안 되면 그 선지는 잘못된 선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보기와 선지의 직관적 연결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형태의 국어를 하는 게 아니야. 수능 국어는 수능에 대한 원리와 이해와 기술을 습득하셔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 항상 보기 문항이 나오면은 선지랑 연결된다는 것이 1차 기준이고, 그랬을 때 선지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남아있는 선지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작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보기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보기를 토대로 선지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얘가 정답의 기준점이 돼. 됐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왕 여기 필기한 김에 우리 한 가지만 더 필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지금 적어드리는 내용처럼 하게 될 건데, 지문에 접근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꼭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국어영역은 그래요. 선생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일단 해보시되 자신만의 루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불안감이 생겨.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등급만 잘 나오면 돼요. 그죠?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단지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야, 이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을 몇 개 안 해. 아무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야. 그거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해보고 자신의 색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60명을 가르치면은 나중에 한 9월쯤 됐을 때는 60가지의 국어 문제 풀이법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자기 것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이 새끼들 뭐 되도 않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뻘짓거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방향과 원리는 내가 뜻하는 대로 좀 오셔야지. 자, 접근 순서는 보통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작가와 제목을 먼저 검토한 후에 선지와 보기를 보신 후에 이 검토 후에 뭐 하셔야 돼? 지문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문학하는 거니까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선지나 보기를 먼저 보라는 분도 있고요, 보지 말라는 분도 있어요. 나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 보지 말라고 합니다. 봐야 뭔 소리인지 1도 몰라요. 근데 문학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시간의 압박이 생겨.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 영역이 어느 정도 한 3등급 구간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 시간이야.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2지문을 못 풀 겁니다. 4등급입니다. 2지문 못 풀었는데 푼 거 많이 맞았다 4초. 2지문 못 풀었는데 푼 것 중에서도 좀 틀렸다 5등급. 이렇게 돼. 한 지문 못 풀었다 3등급입니다. 한 지문을 못 풀었는데 나머지 푼 것 중에 정답률이 좋다 3초 2말. 한 지문을 못 풀었는데 나머지 푼 것 중에서도 정답률이 별로 안 좋다 4초 3말. 이렇게 돼. 100%야.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게 몇 명 없어요. 다 무슨 말이냐면 책 50만 명도 안 되는 수험생 중에서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누적으로 이제 7%, 누적으로 11%입니다. 시간 안에 푸는 학생들이 끼켜봐야 요만큼이라는 뜻이야.
50만 명이 채 안 되니까 11% 잡으니까는 그냥 적당히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 한 5만 명 정도만 이걸 시간 안에 푼다고.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옛날부터 말이 많이 나와요. 수능 국어 시간을 늘려달라. 문항을 줄여달라. 뭐 말이 많은데 뭐 택도 없는 소리고 뭐 좀 그래요. 그리고 사실 국어 영역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1교시라서 그래. 여러분들 수능고사장 들어갔는데 1교시 국어를 못 봤어. 아 정신 차리고 수학을 잘 봐야지 그럴 것 같아? 택도 없어. 그리고 국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은 수능을 절대 못 봅니다. 수능 전날 잠이 올까? 잘 안 와요. 푹 자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비문학을 읽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선지는 최소한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야.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의 선지는 필수 점검을 하셔야 돼.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기 정보는 무조건 얘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 그 작가랑 제목을 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1초 만에 쓱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작가와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걸 공부하시면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은 EBS 연계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연계 교재가 이제 미리 공부되어 있을 거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미리 한번 잡아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작가를 보는 순간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 이거는 뭐랑 연결될까? 주제랑 연결돼. 되게 단순한 질문 해볼까? 작가를 봤는데 이육사야. 찬주의 어느 시대겠어? 그럼 그 작품의 주제는 뭐겠니? 일제에 대한 압박, 저항이라든가 뭐 우리 민중의 핍박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주요 작가를 그걸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래 11명밖에 안 돼요. 9명? 11명? 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간단해요.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작가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어요. 뭐 김강균 씨의 무슨 모더니즘의 성향 뭐 이런 게 있는데 성향은 사실 좀 그래.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필기 공간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제목 같은 경우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니? 중심 소재 또는 이 시의 중심 대상이라든가 시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죠. 정호승 씨의 저문강에 삭을 씻고라는 시가 있어. 제목이 뭐야? 저문강에 삭을 씻을 거야. 그럼 그 시의 내용은 삭을 씻는 상황이야. 그 삭을 씻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으면 돼. 내가 어떤 시를 읽었는데 이용학 씨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어. 듣기만 해봐. 이용학 씨는 일제시대의 유이민이야. 그분의 성향은 민족의 애환을 이야기해. 제목이 그리움이야. 그럼 그 작품의 내용은 뭐겠어? 일제시대 핍박받는 우리 민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요 성향들을 딱 알고 있으면 제목만 봐도 패턴이 나와. 그러니까 11명밖에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들아, 너희 파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파장했다 그러죠. 장이 끝났다, 시장이 폐쇄됐다 이런 뜻이야. 자, 신경림 씨가 쓴 파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신경림 씨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농민의 애환을 많이 이야기해. 제목이 뭐야? 끝났죠. 그럼 얘는 농촌의 활성화를 이야기할까? 농촌의 피폐를 이야기할까? 농촌 피폐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작가에 대한 시대와 성향을 알면 시를 읽는 데 도움이 돼. 됐니? 이건 금방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시면은요. 2페이지 밑바닥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2페이지 밑바닥에
팁을 하나만 적을게요. 이 얘기를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이제 어제 강의했던 애들한테는 그냥 적으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차피 오늘 강의는 내가 유튜브에 올려야 돼가지고 좀 적어 놓으세요. 모든 문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의 틀에서 분석한다. 뭐 분석한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뜻을 찾는다기보다는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돼. 지금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일단 적어 놓으세요. 모든 문학은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한 화자나 등장인물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 알겠니?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화원고 송미인곡 배웠죠. 송미인곡. 송미인곡의 화자는 뭐야? 어떤 상황이야? 님과 이별한 상황. 뭐 유배인데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뭐야? 그리움의 반응을 보이죠. 이런 식이야. 그때 요 반응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정서적 반응이 있는 거고요. 그 정서적 반응으로부터 연결되는 태도적 반응이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틀을 잡고 3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3페이지 타이틀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찾는 것이 감상의 시작이다. 밑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대부분 수능에 나오는 기출문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상황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괄호 1번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 교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죠. 그 중에서 보통 주제가 나와요. 그 편집이 조금 비틀어졌는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치세요. 이별. 다음 시간부터 형광펜 같은 것 좀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말로만 해볼까?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문명. 네 번째 산업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 첫 번째 식민지. 두 번째 군사 독재. 세 번째 도시화. 네 번째 인간성 상실.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을 시에다가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내용에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동그라미는 치셨을 거니까 그죠? 이렇게 체크 하나 하셨을 건데 여기에서 요렇게 좀 연결시켜 놓으세요. 하나 더 여기에서 이렇게 산업화에서 위로 화살표를 위로 그려주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산업화에서 파생되는 거야. 산업화를 모티프로 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게 시건 소설이건 전부 다 요 연결고리가 나올 겁니다. 됐니? 거기 원래 이제 자연 파괴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도시화 옆에 보면은 자연 파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자연 파괴를 체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문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 소설도 마찬가지긴 한데 산업화를 모티프로 했을 때 자연 파괴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자, 아무튼 보통 이런 형태의 부정화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괄호 2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생각하면서 공부 못해요. 읽어보시고 괄호 3번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시의 주제이다. 뭐 당연한 말인데 정서라는 건 뭐야? 너 지금 어떤 마음이니? 기분이 어때? 이게 정서고 태도는 뭐야? 너 어떡할 거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슬퍼. 네 기분이 어떠니? 나 슬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 절망할 거야. 또는 나 극복할 거야. 시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 교재 밑바닥에 괄호 7번을 보시면 정서, 태도, 어조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여백 공간 좀 벌려져 있죠. 괄호 7번 밑바닥에 거기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일단 천천히 봅시다. 자, 민우야, 어조가 뭐야?
말하는 그 목소리의 톤이죠. 그지? 이 어조는 뭐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상황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돼. 똑같아. 상황이랑. 자, 오늘 내가 맛있는 피자를 사가지고 갔어. 실화야. 내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실화야. 다 경험담이거든. 피자를 사가고 왔는데 이제 가온이가 저쪽 방에 있었거든. 내가 들어가서 거실에다 피자를 놓고 가온이를 부를 거야. 어떻게 부르겠어? 가온아, 일로 와봐. 가온이가 오게 안 오게? 와. 아빠 왜요? 이러고 와. 목소리부터가 부드럽잖아.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게 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온이가 뭘 이제 뻘짓거리를 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숨겨놓은 빈츠를, 나쁜 놈의 새끼, 내가 디아블로 할 때 아껴 먹는 빈츠를 그 4개가 있었어. 4개가. 그러면 이렇게 먹는다고 쳐. 하나는 남겨놔야지 사람이. 그리고 지가 처먹었으면 비닐은 지가 갖다 버려야지. 고스란히 갖다. 내가 딱 빈츠 씨. 내가 이제 가온이를 불러. 어떻게 불러? 가온아 일로 와봐. 그러겠어? 야 이가온 너 일로 와봐. 상황과 목소리가 연결돼. 그때 우리 가온이가 나한테 뭐라 그랬을까? 아빠 들려요? 말씀하세요. 그래 안 와. 안 와. 네, 지가 들어도 이건 씨발 뭔가 일이 있거든. 자, 가온아 일로 와봐. 가온아 일로 와봐. 내 마음이 기뻐. 사랑하는 아들이랑 피자를 먹을 거야. 야 이가온 너 일로 와봐. 내 마음이 슬퍼. 나의 빈추를. 어조는 또 뭐랑 연결돼? 정서랑 연결돼. 그죠? 그럼 봐봐. 피자를 사온 상황, 빈츠를 먹은 상황, 그것이 곧 뭐야? 정서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수능에는 어조는 물어봐 못 물어봐. 어조는 원래는 못 물어보는 거야. 왜? 우리는 듣기 능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시험을 보는 거야? 텍스트를 보는 거잖아. 어조는 목소리라고. 원칙적으로 물어본다면 어조라는 말 자체는 참 수능에서 쓸 수 없는 말이야. 판단이 안 되는 말이거든.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를 물어보면 그게 이제 어조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 이 어조는 뭐랑도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될까? 바로 태도와도 연결이 돼. 내가 되게 요즘에 그 핫한 드라마 있죠? 쿠팡플레이에서 하는 소년시대. 봐? 요즘 고3 애들은 텔레비전도 안 보고. 지윤아 봐? 찬주 봐? 쇼츠로 봤어? 다현이 봐? 씨부랄 재미없어. 민우는 공부해 이 새끼야. 거기 보면은 이거 모르면 안 이거 소리 못하는데? 그 임시완이 저기 경태가 말이요. 흑검이 너를 잠깐 저 짝으로 좀 오라는데 네가 안 가면 내가 쳐 맞는데 매일 질이 좀 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 나오는 대사야. 이 드라마를 봐야지.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드라마도 안 봐. 아정이 딱 보니까 아정인 봤네. 에이. 야 머리 기대지 마. 떼타. 벽에 뭐 손 대지 마. 벽에 뭐 만질 거면 손 10번 씻고 손세정제 빡빡 문질러서 비닐장갑 끼고 벽을 만져. 알겠지? 떼타. 야! 떼탄다고! 네 손가락보다 나의 벽이 중요해. 이거 흰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씨. 인테리어 사장님이 내가 흰색 부담스러워 솔직히. 이씨 흰색 나 싫다고 했더만 갑자기 아니라고. 흰색을 해야 된다고. 이게 컴퓨터로 이제 그래픽으로 도안을 보여주시거든. 예쁘지. 예뻐. 근데 흰색은 좀 집사람이 당신이 맨날 청소하면 되지. 벽지를 어떻게 청소해? 난 솔직히 보라색 하려고 했는데. 야, 발 조심해. 발 보여 이 새끼야. 네 발 보여 너. 발 책상 이 새끼야. 손대 책 들고 수업 들어. 책상에 뗐다.
아우 씨 흰색 진짜 이씨. 바닥도 이씨 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이씨. 짜증나 씨. 야, 이 상태에서 책상까지 흰색 샀으면 씨발 버라이어티 하다. 자, 보세요. 내가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목소리가 안 좋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낼 거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지적 목소리가 나오죠. 근데 나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럼 뭐야? 난 좆됐어. 절망적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는 어조와 뭐도 태도도 연결되는데,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정서와 다 똑같고 이꼴이니까 정서와 태도도 이꼴일까? 그럴 리가 없죠. 자, 보세요. 내가 절망적 상황이야, 목소리도 절망이야, 정서도 안 좋아. 하지만 자, 이육사 작품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이육사야. 일제시대의 상황에서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내 목소리 안 좋아. 하지만 난 일제에 저항할 거야. 다르죠? 그래서 그 어조가 정서를 이야기하는 어조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어조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거야. 태도와 정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때 여기에다가 살을 하나 얹어볼까요? 봐봐. 여기 하나 더 적어드릴게. 대부분의 문학은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걸 적어놔드렸던 거야. 대부분의 문학은 태도가 먼저 나오겠니? 정서가 먼저 나오겠니? 아니, 다시. 태도가 먼저 나오겠니? 상황이 먼저 나오겠니? 상황이 먼저 나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드린 거야. 내가 어느 날 서영이를 딱 보자마자 아유 씨발 이라고 하면 서영아 너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겉으로는 말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마. 속으로는 아이씨 지랄이야 이씨. 왜 그렇게 돼?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서와 태도가 나와버리면 상대방과의 교감과 공감이 될까? 문학에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의사소통과 교감과 공감의 기능인데, 내가 이 화자가 소설 이 작품 속에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나 태도가 나와버리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공감과 교감이 될 리가 없다고. 그지?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서영이 보자 헤 웃어. 그럼 속으로 생각을 했지. 드디어 갔구나 저 새끼가. 다른 학원 어딜 가야 되나. 근데 내가 서영이를 보자마자 서영아 나 이번에 로또 당첨됐어 우와 하면 어때? 좋겠다라고 이제 공감이 되지. 보통 좋겠다라고 안 해요. 보통 뭘 물어보게? 아니 로또 됐어. 그럼 뭐 물어보게 제일 먼저? 그렇지. 돈의 X가 중요해. 5등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5등이 5,000원이거든요. 5등 그러면 1등 그러면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대부분의 문학은 상황이 먼저 제시돼. 그래서 상황에 대한 정서를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는 거야? 그 다음에 태도로 가주는 거야.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때 그럼 봐봐. 상황이 부정이야. 그럼 나의 정서도 어떻게 되겠어? 부정이겠죠. 그죠? 그런데 쭉 넘어가다가 반대로 태도는 극복의지로 가는 거지. 그럼 시의 내용이 부정적으로 가다가 반대로 극복의지로 갔으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지. 시의 내용이 바뀌게 될 거야. 목소리가 바뀌게 될 거고. 이해됐니? 그거를 뭐라고 해주는 거야?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해주는 거라고? 시상의 전환이라고 해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문학의 개념을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터득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1학년, 2학년 내신형 공부와 수능은 그 결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게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를 볼게요. 이제 괄호 4번. 주로 시의 초반부에 제시되는, 이거 다 이야기했고요. 괄호 5번 시상전개 방식을 염두한다. 이건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괄호 6번 별표. 괄호 6번 별표.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자, 무슨 내용이 나온 거야? 함축성을 중심으로 읽지 마라. 자, 그래서 괄호 6번을 보시면 시어의 함축성보다는 긍부정어의 원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원자. 이것까지는 하셔야 돼. 동그라미 세모까지는. 자, 그때 이제 시어의 정리 기준이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1번만 일단 잘 하시면 돼요. 필기를 다 하고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1번 수식어. 꾸며주는 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 내용의 흐름. 보통 선생님이 이 내용의 흐름을 문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파란색으로 강의를 구성해서 진행할 때마다 이 동그라미 3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사전적 의미를 좀 염두하라고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저게. 근데 왜 선생님이 저거를 적어주냐면 자, 예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예시 작품을 적어드릴 겁니다. 예시가 있어. 세 가지를 적어볼게. 자, 구름이야. 천주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모르죠.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야, 일단은. 좀 편안하게. 자, 예쁜 구름. 이젠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죠. 수식어를 기준으로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면 돼요. 자, 똑같은 구름인데 이번에는 무슨 구름이야? 검은 구름이야. 그러면은 이제 고정관념이긴 한데 수식어가 부정이면 받아주는 말도 이제 어떻게 돼? 부정이 돼버려. 됐죠? 근데 왜 선생님이 문맥을 고려하느냐? 이 문장을 다시 써볼게. 문맥 흐름을 봐봐. 천주야, 이번에는 저 검은 구름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렇지. 문맥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라. 이제는 긍정화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 약간 그 검은 구름이 먹구름, 먹구름이 비를 머금은 구름 이런 식으로 사전적 정보가 이용될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리고 이 사전적 정보를 좀 염두하라고 필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세 번째 때문에 그래. 사전적 의미로 보세요. 천주야, 슬픔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건데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버릴 건데 김영랑 씨의 시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천주야, 찬란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수식어랑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식어랑 같이 갔어? 대립했어? 대립했죠. 이때 무슨 법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역설법인 거야. 역설법 찾는 건 상당히 쉬운 겁니다. 결론, 우린 역설법을 어떻게만 찾으면 되는 거야? 함축성을
고려하지 말고요. 논리성만 염두하면 되는 게 역설법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역설법을 못 찾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함축적 이미지에서 시를 접근하면 역설법이 안 보여. 논리성으로만 보는 거야. 시끄러운 고요함 뭐 이런 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뜨거운 얼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논리성으로만 보는 겁니다. 됐니? 이렇게 해서 시의 어떤 방향의 큰 틀을 잡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4페이지, 5페이지에 예시 연습용 정서와 어조 또는 태도를 찾는 연습용 작품이 몇 개 있는데 잘 들어. 이건 숙제인데 거기 이제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시가 이게 있는데 거기 상황, 정서, 빈칸이 있죠. 그 빈칸에다가 뭐만 해올 거야? 동그라미 세모만 해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번째 백석의 여승, 상황, 뭐 시적 대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가족이 죽고 뭐 지아비가 남편 나가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서, 연민, 안타까움, 슬픔, 괴로움, 공감, 뭐 축복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로만 해와.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정서가 좋은지 나쁜지,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정서가 좋은지 나쁜지, 긍정, 부정, 동그라미 세모로만 표시해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6페이지에 제1강 시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거야.